고층 빌딩 숲 한복판에서 개구리가 산다고. 미친 거 아냐? 영국 런던 대학교 양서류 연구소의 에밀리 로렌스 박사는 서울에서 날아온 생태 보고서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천에서 청개구리가 번식하고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고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중심에 야생 포유류까지 산다고요? 또 과장된 홍보 자료겠지. 한국인들 특유의 과장이야.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양서류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런던의 템스강도, 파리의 센강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서울은 다르다고요? 하지만 이 여성 과학자는 석 달 뒤 인천공항에 내렸고 일주일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닌 끝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5년 3월 초. 저는 청계천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한 지 사흘째였죠. 시차는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건 소리였어요. 청개구리 울음. 런던 외곽습지에서 양서류 연구를 했던 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도심에서 개구리 울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가 그랬죠. 개발이 진행되면서 양서류는 점점 외곽으로 밀려났고 결국 사라졌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청계천 도심 구간에서 청개구리 서식 확인 고층 빌딩 숲 한복판에서 개구리가 산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죠. 저녁 6시. 청계천 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흘렀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물가를 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내 물가 근처 돌 위에 내려놓았어요. 마이크를 켜고 헤드폰을 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엔진음. 하지만 개구리 울음은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아니네. 기온은 충분히 올랐어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12도를 넘었죠. 보통 이 정도면 청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울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그림자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전깃줄 위.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 갈고리부리. 맹금류였습니다. 순간 그 새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더니 참새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발톱이 먹잇감을 움켜쥐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죠. 사냥. 도심 한복판에서. 새는 다시 전깃줄 위로 올라가 조용히 먹이를 뜯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도심에서 맹금류가 사냥을 한다는 건 그 아래 먹이사슬이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참새가 충분히 많고 참새가 먹을 곤충이 있고 곤충이 살 식물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보시죠? 저는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쌍안경을 들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새 올리기예요. 서울에서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이라뇨. 도심에서 맹금류가 사냥에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아직 시작도 못 보셨네요. 저는 그를 봤어요. 누구시죠? 김도윤입니다. 서울시 생태연구센터에서 일해요. 청계천 양서류 모니터링 담당이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밀리 로렌스예요. 영국에서 왔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구리 울음 기다리러 오셨죠? 보고서 읽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외국 연구자가 청계천에서 녹음기 들고 서 있으면 대충 짐작이 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계천 난간 아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 학생 보이시죠? 지금 새올리기 출연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기록이요? 네. 시민 참여 생태조사 앱이에요. 누구든 생물 출현 정보를 올릴 수 있죠. 그 데이터가 국가 생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고등학생이 국가 데이터를 만든다고요? 도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시민도 연구자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하늘을 봤어요. 새올리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하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전깃줄 위에 떨어진 깃털 몇 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이상해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웃었어요. 그럼 청개구리 울음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언제쯤 들릴까요? 곧이요. 서울의 봄은 개구리가 먼저 알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 생태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청계천 복원 전후 수질 변화, 양서류 출현 기록, 철새 관찰 데이터, 맹금류 번식 확인.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울음을 듣지 못했죠. 청개구리. 제가 여기 온 이유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고층 빌딩,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 다시 가야겠다고. 청계천으로.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다시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공기는 어제보다 따뜻했어요. 하늘은 연한 분홍빛이었죠.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어요. 녹음기를 켜고 헤드폰을 썼죠. 물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잔잔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물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바람 때문이 아니었죠.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가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히고 수면을 들여다봤죠. 돌 사이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피라미였어요. 손가락 길이만 한 작은 물고기가 여러 마리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수질이 좋다는 증거였죠. 런던의 템스강도 최근 몇 년간 수질이 개선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심 한복판 하천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헤드폰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맹맥. 짧고 날카로운 울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다시 들렸습니다. 맹맹맥.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개구리였어요. 제가 찾던 그 울음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어요. 다리 아래 그늘진 곳. 돌과 이끼가 자라는 틈새였습니다. 그곳에서 울음이 계속 들렸어요. 맹맹맹맥. 이제 여러 마리가 함께 울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겨 렌즈를 그쪽으로 향했어요.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손톱만 한 크기였죠. 청개구리였습니다. 등 위로 얇은 줄무늬가 있었어요. 목 아래가 부풀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올 때마다 목주머니가 팽창했다 수축했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을 찍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들으셨네요. 김도윤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첫 울음을 들었어요. 그가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서울의 봄을 공식적으로 맞이하신 거예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청개구리 울음이 확인되면 우리는 그걸 봄의 시작으로 기록해요. 기상청 발표보다 빠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개구리가 계절을 알린다고요? 도윤 씨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3월 6일 오전 7시 15분. 청계천 3일교 하류 구간. 청개구리 번식 울음 첫 확인. 그는 꼼꼼하게 적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기록하시나요? 네.
2005년 복원 이후 매년입니다. 20년째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그 긴 시간 동안 매년 이 자리에서 개구리 울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도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복원 직후 1년간은 울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2년째 되던 해봄. 딱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있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었어요. 정말로. 이 도시가 살아 돌아온다는 걸 그 순간 알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이제 더 많은 개구리가 합류하고 있었죠. 맹맹맥, 맹맥, 맹맹맹맥. 서로 다른 리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이 울음은 짝짓기 신호예요. 수컷들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죠. 지금 이 순간 수백 마리가 동시에 울고 있을 겁니다. 저는 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또 다른 울음이 들렸어요. 더 크고 낮은 소리였죠. 저건 뭐예요? 도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참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보다 몸집이 크죠. 울음도 더 우렁차고요. 저는 멈춰 섰어요. 두 종류의 울음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마치 합창 같았어요. 높은 음과 낮은 음이 교차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구리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개구리가 운다는 건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물이 깨끗하다는 건 하천 바닥에 자갈과 모래가 있다는 거죠. 자갈과 모래가 있다는 건 수서곤충이 산다는 겁니다. 수서곤충이 있으면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있으면 새가 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완벽한 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복원 전에는 어땠나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하수구였어요. 말 그대로. 청계천은 1970년대에 복개됐습니다. 그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갔죠.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물이 흘렀어요. 악취가 심했고 생명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상해봤어요. 지금 제 발밑으로 흐르는 이 맑은 물이 어두운 콘크리트 터널 속에 갇혀있던 모습을. 도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2003년에 복원 공사가 시작됐어요.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복개를 걷어냈죠. 그리고 하천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돌을 깔고 물길을 정비하고 식물을 심었어요. 2년이 걸렸죠. 그렇게 청계천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반대가 많았어요. 예산 낭비라고 했죠. 도로를 없애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됐죠. 저는 다시 물을 봤어요. 개구리 울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소리였죠. 하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누군가 결정했고 실행했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돌아왔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청계천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한강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한강이요? 네. 거기엔 더 놀라운 게 있거든요. 사흘 후. 저는 한강 난지수변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서쪽 끝. 강이 가장 넓게 펼쳐진 곳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죠. 물 위로 작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거 아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매립지요? 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여기로 왔습니다. 15년 동안 9,200만 톤이 쌓였죠. 저는 발밑을 봤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초록색이 선명했죠.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높이가 90m까지 쌓였어요. 산만했던 거예요. 쓰레기로 만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90m. 30층 건물 높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복원했습니다. 쓰레기를 덮고 정화하고 토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숲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숲이었습니다. 진짜 숲이었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죠. 도윤 씨가 앞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작은 오솔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었죠. 10분쯤 걸었을 때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어요. 습지였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고 갈대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예요? 도윤 씨가 쌍안경을 건넸어요. 직접 보세요. 저는 쌍안경을 눈에 댔습니다. 렌즈 너머로 새가 보였어요. 긴 다리, 하얀 깃털, 부리는 노란색이었죠. 저건 황로예요. 멸종위기 2급 조류입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어요. 그리고 도윤 씨를 봤죠. 멸종위기 종이 여기 있다고요? 네. 뿐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습지 반대편. 물가에 작은 새떼가 있었어요.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에요. 전 세계에 5,000마리 정도 남아있죠. 그중 일부가 여기서 번식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천연 기념물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쓰레기 위에서 생명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연은 기다려줬습니다. 우리가 조건만 만들어주면 돌아온다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다시 습지를 봤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들은 여유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도윤 씨가 물었어요. 영국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렵죠.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건물 중심이에요. 생태 복원은 우선순위가 아니죠. 예산도 부족하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반대가 많았어요. 돈을 쓰레기 위에 붓는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시작했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가 습지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어요. 황로를 찍었죠.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습지를 지나 언덕을 올랐어요. 정상에 작은 전망대가 있었죠. 그곳에서 한강 전체가 보였습니다. 넓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뻗어 있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 강이 1960년대엔 식수원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죠.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오염됐습니다. 공장 폐수가 흘러들었고 생활하수가 섞였어요. 1980년대엔 악취가 심해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강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햇빛이 물 표면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하수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서울 전역에 대형 하수 처리 시설을 지었죠. 모든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화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부요? 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하수를 전부. 그게 30년 걸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떠올려 봤어요. 1,000만 명. 하루 배출되는 하수만 해도 엄청난 양일 겁니다. 그걸 전부 처리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이에요. 지금 한강 수질은 2급수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5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요. 저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면 아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고기 떼였습니다. 도윤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으러 새들이 왔죠. 황로, 백로, 외가리, 물수리. 지금 한강에는 200여 종의 조류가 관찰됩니다. 철새 이동 경로상 중요한 기착지가 됐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급수, 50여 종 물고기, 200여 종 조류.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바꾼 거였죠.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서울에 오셨어요? 저는 글을 봤어요. 처음엔 의심 때문이었어요. 보고서를 읽었을 때 믿기지 않았죠. 도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은 배우러 왔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실제로 작동한다고.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내일 밤섬에 가시죠. 거기서 진짜 기적을 보실 겁니다. 밤섬. 한강 한복판에 떠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렸어요. 발밑으로 자갈이 밟혔죠. 도윤 씨가 앞장섰습니다. 조심히 걸으세요. 여기는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가 울창했어요. 버드나무, 갈대, 억새가 뒤섞여 자라고 있었죠. 야생이었습니다. 완전한 야생이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1968년 여의도 개발 때 이 섬은 폭파됐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폭파요? 네. 여의도를 만들기 위해 강을 메워야 했거든요. 밤섬을 폭파해서 그 돌로 강을 메웠습니다. 섬 전체가 사라졌죠. 저는 발밑을 봤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한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폭파 후 남은 바닥에 토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상류에서 흘러온 흙과 모래가 이곳에 쌓였어요. 10년이 지나자 작은 모래톱이 생겼죠. 20년이 지나자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모시는 것처럼 숲이 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섬을 만들었다고요?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손을 전혀 대지 않았어요. 씨앗 하나 심지 않았죠. 그냥 놔뒀습니다. 새들이 씨앗을 날랐고 바람이 씨앗을 퍼뜨렸어요. 그렇게 이 섬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섬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좁은 길이 나 있었어요. 관찰용 오솔길이었죠. 저는 그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 때 탁 트인 공간이 나왔어요. 습지였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새들이 쉬고 있었죠. 도윤 씨가 쌍안경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눈에 댔어요. 렌즈 너머로 큰 새가 보였습니다. 날개를 접고 있었어요. 부리가 날카롭게 굽어 있었죠. 저건 물술이에요. 맹금류죠. 천연기념물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물술이.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새였습니다. 그 새가 여기 도심 한복판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 새는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발톱으로 수면을 찍듯이 낚아채죠. 그러려면 물이 깨끗해야 하고 물고기가 많아야 합니다. 그 조건이 여기다 있어요. 저는 계속 새를 관찰했습니다. 물수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아올랐어요. 날개를 펼친 순간 그 크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물수리는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그리고 급강하했죠. 발톱이 물을 찍었어요.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다시 날아오를 때 발톱에 물고기가 잡혀 있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셨죠? 네. 생생해요. 교과서에서만 봤던 사냥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섬 끝까지 갔어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도윤 씨가 멈춰 섰습니다. 박사님, 이 섬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았다. 그게 답이었어요. 런던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했습니다. 복원한다고, 개선한다고 끊임없이 개입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놔뒀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돌아왔죠.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1999년 이 섬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어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습지가 된 거죠.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람사르 습지, 국제보호구역, 도심 속 야생.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새들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때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철새들이에요. 지금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중이죠.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북으로 날아갑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떼가 비자 대형을 이루며 날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수십 마리는 되어 보였어요. 얼마나 오래 쉬나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먹이를 먹고 힘을 충전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저는 새들이 섬 위로 내려앉는 걸 봤습니다. 습지 가장자리였어요. 안전한 곳이었죠. 도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 섬이 없었다면 저 새들은 어디서 쉬었을까요? 여의도 빌딩 사이에서요? 아니면 강 건너 콘크리트 둔치에서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섬은 새들의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섬을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죠. 개발하지 않기로, 건드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생명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나요?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중심에 이런 야생이 남아있는 곳은 드물죠. 대부분 개발됐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도, 파리의 센강도 비슷했어요. 정비됐고, 통제됐고, 관리됐죠. 야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야생이 살아있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민들을 만나보시죠. 그들이 이 모든 걸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 오전, 한강 반포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 씨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그때 작은 무리가 보였습니다. 15명쯤 되어 보였어요. 모두 조끼를 입고 있었죠. 한강 지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저분들이 시민 모니터링단이에요. 매주 한강을 돌며 생태를 관찰하죠.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여성이 우리를 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죠. 도윤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네, 이분은 영국에서 오신 에밀리 로렌스 박사님이에요. 양서류 전문가시죠. 여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선영이에요. 여기서 모니터링 활동을 한 지 8년 됐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8년이요? 네. 처음엔 그냥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 활동을 알게 됐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선영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보여줬어요. 꼼꼼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매주 같은 구간을 걸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는지 적죠. 새 종류, 개체수, 특이사항 같은 거요. 저는 수첩을 봤습니다. 3월 2일, 흰뺨 검둥오리 12마리, 쇠오리 5마리. 3월 9일, 붉은 머리오 목눈이 무리 확인. 3월 16일, 물총새 관찰. 날짜별로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가나요?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시 생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요. 우리가 관찰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죠. 그게 정책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시민이 수집한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된다고요? 도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서울시 생태 데이터의 40%가 시민 참여로 만들어져요. 전문가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시민들이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겁니다. 선영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새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50종 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다른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선생님, 저쪽에 외갈이 있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마리? 3마리요. 좋아, 기록하자. 그들은 함께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도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모니터링단이 몇 개나 있나요? 한강만 50개 팀이 넘어요.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200개가 넘죠.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놀랐어요. 수천 명. 그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의 힘이에요. 전문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시민이 함께하면 달라지죠. 모든 구석구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혼자서도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페달을 밟고 있었죠. 그때 작은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아이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깃털이야. 어디서 주웠어? 저기 풀밭에. 엄마가 깃털을 봤어요. 예쁘다. 무슨 새 깃털일까?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자. 그들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자연이 일상이었습니다. 강이 놀이터였고 생태가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환경을 배우고 있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도시에 강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다는 걸. 그게 교육이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교회로 나가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연을 경험하게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자연이 여기 있었습니다. 집 앞에, 학교 앞에, 출근길에.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는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이 보이는 야외 테이블이 있었어요. 앉았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은 런던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죠. 여기서 본 것들을 정리해서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글쎄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테니까.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이죠. 30년 동안 만들어온 현실입니다. 저는 강을 봤어요.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자유롭게 날고 있었어요. 도윤 씨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이상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건 결정이었어요. 누군가 선택했고 실행했고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도윤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이요. 시작할 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했죠. 하지만 시작했어요.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여의도를 보러 가시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의도. 서울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걸었죠. 도윤 씨가 앞장섰습니다. 이쪽이에요. 우리는 큰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이었죠. 입구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숲이었어요. 빌딩 숲 한복판에 진짜 숲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울창했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원래 비행장이었다는 거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행장이요? 네. 1970년대까지 여의도 공항이 있었죠. 활주로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발밑을 봤습니다. 지금은 흙이었어요. 풀이 자라고 있었죠. 어떻게 숲이 됐나요? 1999년 공항이 폐쇄됐어요. 그리고 공원으로 만들었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숲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었어요.
주변은 조용했죠. 빌딩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소리를 막아주고 있었어요. 5분쯤 걸었을 때 탁 트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연못이었어요. 물이 맑았고 수련이 떠 있었죠.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이 연못도 인공이에요. 하지만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물고기, 곤충, 새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연못가에 앉았어요. 물을 들여다봤죠. 물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수초가 자라고 있었고 작은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때 물 위로 무언가 스쳤습니다. 잠자리였어요. 파란색 몸통이 햇빛에 반짝였죠.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연속으로 찍었어요. 잠자리는 물 위를 맴돌다가 수련잎에 앉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도윤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사님,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게 인공이라는 걸 몰라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게 목표였죠. 도시 안에 자연을 만들되 자연스럽게.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인공이지만 자연스럽게. 설계됐지만 야생처럼. 그 균형이 어려운 거였죠.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논쟁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공원을 원했죠. 잔디밭, 화단, 정리된 산책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생을 원했어요. 결국 야생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풀이 무성했고 나뭇가지가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죠. 도윤 씨가 물었어요. 런던에도 이런 공원 있나요? 있어요. 하이드 파크, 리젠트 파크. 하지만 스타일이 달라요. 더 정돈돼 있죠. 영국식 정원 느낌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한국산 같아요. 야생이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산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 사람들이 공원을 좋아하는 것처럼 서울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거였죠. 그래서 도시 안에 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공원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작은 센터가 있었어요. 생태학습관이라고 쓰여 있었죠. 도윤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안은 아담했어요. 전시물이 벽을 따라 배치돼 있었죠. 여의도 생태계를 설명하는 패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조류 사진, 곤충 표본, 식물 도감, 모두 여의도에서 관찰된 것들이었습니다. 한 패널 앞에 멈춰 섰어요. 여의도에서 관찰된 조류 목록 120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120종. 이 작은 섬에서요? 도윤 씨가 옆에 섰습니다. 놀랍죠? 여의도는 철새 이동 경로상에 있어요. 봄, 가을이면 수많은 새가 들렀다 갑니다. 여기서 쉬고 먹이를 먹고 다시 날아가죠. 저는 목록을 읽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물총새, 황조롱이, 새매. 낯선 이름도 많았고 아는 이름도 있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도 시민들이 모은 거예요. 매주 조류 관찰 모임이 있거든요. 누구든 참여할 수 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관찰한다고요?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쌍안경 들고 새를 봐요. 종을 확인하고 개체수를 세고 기록하죠. 그 데이터가 여기 전시됩니다. 저는 다시 패널을 봤어요. 각 새 이름 옆에 작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날짜와 관찰자 이름이었죠. 2024년 10월 15일 김민수, 2024년 11월 3일 이지은, 2025년 2월 28일 박준혁. 시민들이 기록한 거였습니다. 도윤 씨가 덧붙였어요. 이게 시민과학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여할 수 있죠.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면 됩니다. 그게 모여서 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런던에서도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규모가 달랐죠. 여기서는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습관을 나왔어요. 다시 공원 안으로 걸어갔죠.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낮아지고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멈춰 섰어요. 잠깐만요. 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멈춰 섰죠. 조용히 들었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짹짹, 짹짹짹. 여러 마리가 함께 울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막새예요. 둥지를 틀었나 봐요.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나무 위.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둥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새가 머리를 내밀었어요. 새끼들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후 어미 새가 날아왔습니다. 부리에 벌레를 물고 있었어요. 둥지로 들어가더니 새끼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빌딩 숲 한복판에서 새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거예요. 도시와 자연이 함께 사는 것. 사람도 살고 새도 살고 나무도 사는 도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공존. 함께 사는 것.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서울숲이에요. 거기서 이 모든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서울숲. 성동구 한복판에 있는 큰 숲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섰어요. 나무가 하늘을 덮고 있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수도 정수장이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만들던 곳이죠. 100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폐쇄됐어요. 새로운 정수장이 생겼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숲이었어요. 그래서 숲으로 만든 거예요? 네. 2005년에 개장했죠. 콘크리트 시설을 철거하고 땅을 살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42만 제곱미터예요. 저는 그 넓이를 상상해봤어요. 축구장 60개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우리는 숲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솔길을 따라 걸었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새 소리만 들렸죠. 10분쯤 걸었을 때 탁 트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초원이었어요.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죠. 그 위로 나비가 날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생태숲이에요. 사람 손을 최소한으로만 댔죠. 자연이 스스로 자라도록 놔뒀습니다. 저는 초원으로 들어갔어요. 풀을 헤치며 걸었죠. 곤충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메뚜기, 나비, 벌.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여기서 관찰된 곤충이 400종이 넘어요. 나비만 60종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60종. 런던 전역에서 관찰되는 나비종이 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을 심었어요.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나뭇잎도 남겨뒀죠. 살충제는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온 거예요. 저는 나비 한 마리를 따라갔습니다. 노란색 날개였어요. 꽃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랐죠. 그 움직임이 자유로웠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초원을 지나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더 어두워졌어요. 나무가 빽빽했죠. 그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울이었어요.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어요. 물에 손을 담갔죠. 차가웠습니다. 깨끗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지하수예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이죠. 예전엔 볶게돼 있었어요. 복원하면서 다시 드러냈습니다. 저는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였죠. 돌 사이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고기도 자연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한강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물길이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개울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구불구불 흘렀어요. 자연스러운 곡선이었죠. 인공적으로 만든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이 개울도 설계됐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돌 하나하나 위치까지 계산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계산됐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기술이 대단했죠.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숲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작은 호수가 있었어요. 백조가 헤엄치고 있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고라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저기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호수 건너편. 숲 가장자리에 작은 동물이 있었어요. 갈색 털. 작은 뿔. 고라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고라니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어요. 경계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고라니가 살아요. 몇 가족이 서식하고 있죠.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야생 포유류가 산다고요? 고라니는 물을 다 마시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도시.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죠. 조건만 만들어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 깨끗한 물, 충분한 녹지, 먹이가 될 식물. 그것만 있으면 동물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호수를 바라봤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을 써야죠. 논문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여기서 본 걸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요. 런던으로 돌아가서 제안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서울처럼 할 수 있다고. 도윤 씨가 웃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반대도 많을 거고 예산도 문제겠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해요.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할게요. 우리는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하지만 숲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올빼미 울음도 들렸죠. 밤의 생명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일어섰어요. 돌아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숲을 나왔어요. 출구에서 저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첫날 섰던 그 자리였어요. 녹음기를 켰죠. 헤드폰을 썼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개구리 울음. 맹맹맹. 이제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놀라웠죠. 지금은 감동이었습니다. 이 울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도윤 씨가 옆에 섰습니다. 출국이 오후죠? 네. 몇 시간 남았어요. 그가 웃었어요. 마지막까지 개구리 울음 들으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소리를 기억하고 싶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그리울 것 같아서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오시면 되죠. 올게요. 꼭. 우리는 천변을 따라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죠. 누구도 특별히 개구리 울음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도윤 씨가 물었어요. 박사님이 본 서울은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처음엔 의심했죠. 도시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보고서가 과장된 거 아닐까? 하지만 직접 보니까 알았어요.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요. 방법도 알았어요. 결정하고 실행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더라고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시작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적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청계천, 한강, 밤섬, 여의도, 서울숲. 모든 장소에서 본 것들. 숫자도 있었고 감상도 있었어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그걸로 뭘 하실 건가요? 논문을 쓸 거예요. 도시 생태보건 사례 연구. 서울을 모델로요. 그리고 정책 제안서도 만들 겁니다. 런던시에 제출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도윤 씨가 웃었어요. 쉽지 않을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 우리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물이 흘렀어요. 맑고 깨끗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막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뭔가요? 이건 정부만 한 게 아니에요. 시민이 함께 했어요. 수천 명이 참여했죠. 그게 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박선영 씨, 모니터링단 참가자들, 학습관 직원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게 서울의 힘이었죠. 도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런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원한다면요. 저는 웃었습니다. 설득해 볼게요. 응원할게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짐을 쌌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도로, 사람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빌딩 사이로 나무가 보였어요. 도로 옆으로 하천이 흘렀죠. 사람들 사이로 새가 날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함께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죠. 동료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에서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돌아가면 이야기할 게 많을 겁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도 많을 거예요.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회의론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회색 도시가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색 속에 초록이 있다는 걸. 그 콘크리트 아래 물이 흐른다는 걸. 그 빌딩 사이로 새가 난다는 걸. 그리고 봄이 오면 개구리가 운다는 걸.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전히 울음이 들렸으니까요. 맹맹맹. 청개구리 울음. 서울의 봄. 그 소리를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런던에서도 들을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서. 템스강 옆에서. 봄이 오면 들리는 울음. 그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았어요. 런던을 향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서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 한강의 바람. 밤섬의 고요. 여의도 숲의 새소리. 서울 숲의 고라니. 그리고 무엇보다 개구리 울음. 그 모든 게 증거였어요. 도시도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적었죠. 도시생태보건 서울 사례 연구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서울 청계천에서 청개구리 울음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어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 적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